조금만 더 힘을 빼고 눌러봐요. 네, 이렇게요. 잘했어요. 소리 좋네요. 외로움은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마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나이 60 넘어서 돈 있고 집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재혼을 했냐고. 맞습니다. 머리로는 알죠. 하지만 밤 10시 텔레비전 소리마저 꺼진 그 적막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 침묵이 사람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저는 그저 따뜻한 사람 온기가 그리웠어요. 밥 먹었냐 물어봐 주는 그 말 한마디가 사무치게 고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늙어서 찾아온 외로움은 때론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그 독에 취해 덥석 잡은 그 사람의 손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족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기분 좋은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24년 2월 어느 화요일 점심 무렵 영자는 식탁에 혼자 앉아 된장찌개로 밥을 말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점심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영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숟가락질만 기계적으로 반복했죠. 그때였습니다. 밥알 한 톨이 잘못된 길로 넘어갔어요. 순간 목이 막히면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 일어서며 가슴을 두드렸지만 살에는 빠지지 않았어요. 컥컥거리며 기침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등을 두드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구급차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영자는 혼자 부엌 싱크대를 붙잡고 몸을 구부린 채 연신 기침을 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참을 기침하고 나서야 겨우 사레가 빠졌어요. 영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대로 숨이 막혀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누가 알까? 딸 지은이가 찾아올 때까지 며칠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나는.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서러움이 북받쳤어요. 이렇게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걸까? 아무도 모르게. 그날 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자리는 차가웠죠. 남편 병철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처음 1년은 슬픔으로, 다음 2년은 적응으로, 그 다음엔 체념으로 버텼어요. 하지만 이제 10년째 외로움은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밖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모든 소리가 또렷했죠. 너무 조용해서 모든 게 들렸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계 초침 소리를 세다가 어느새 새벽 5시가 됐어요. 영자는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잠이 안 왔으니까요. 복지관이라는 도피처. 영자가 복지관 기타 교실에 등록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죽기 전에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면 좋다는 사람들의 말이 생각났고 무료함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사실 기타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저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 필요했죠.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첫 수업 날 영자는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15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영자와 비슷한 나이대였죠. 다들 새 기타를 앞에 놓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강사를 바라봤어요. 영자는 기타를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타 목을 잡는 법부터 배웠어요. 줄을 튕겨보니 소리가 났습니다. 신기했어요.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강사의 설명은 빨랐고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C코드, D코드, G코드. 손가락을 억지로 구부려 줄을 눌렀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어요. 손목에 힘을 빼세요. 너무 긴장하시면 소리가 안 나요. 강사의 조언이 들렸지만 영자는 어떻게 힘을 빼야 할지 몰랐어요.
손가락 끝이 아려왔습니다. 얇은 기타 줄이 손가락 살을 파고들었죠. 그래도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기타를 붙잡고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어요.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적어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영자의 실력은 여전히 형편없었지만 복지관에 가는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삶의 온기가 느껴졌죠. 석 달째 되던 어느 목요일 오후 영자는 여전히 F코드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F코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검지로 1프렛 전체를 눌러야 하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죠. 영자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다시 시도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뭉하는 둔탁한 소리만 났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바로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영자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최민석이었어요. 한 달 전쯤 이 수업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었죠. 은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손목에 힘을 너무 많이 주셨네요. 그러면 손가락 관절 다쳐요. 민석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영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제가 워낙 소질이 없어서요. 손이 자꾸 굳네요. 영자는 당황해서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낯선 남자와 눈을 마주치는 게 어색했습니다. 소질이 없는 게 아니라 요령을 모르시는 겁니다. 여기,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자연스럽게 영자의 왼손에 손을 뻗었어요. 영자는 흠칫했지만 민석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엄지를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리고 손목은 약간 낮춰주시고요. 민석의 손이 영자의 손목을 부드럽게 눌러줬어요. 그리고 손가락 위치를 하나하나 조정해줬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어요. 영자는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신기하게도 민석이 알려준 대로 하니 F코드 소리가 깨끗하게 울렸어요. 오, 소리가 나네요. 영자는 놀라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세요. 소질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민석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이 수업 들어온 지는 한 달 정도 됐네요. 아, 네. 저는 김영자예요. 제 실력이 엉망이네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우리 나이에 뭘 그리 급하게 해요. 민석은 편안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억지로 꾸민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 같았죠. 수업이 끝나고 영자가 기타를 가방에 넣고 있을 때 민석이 다시 다가왔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아래층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기타 줄 관리하는 법이랑 연습 방법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고 무엇보다 집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그 적막한 거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좋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환하게 웃으며 영자를 앞장섰어요. 복지관 1층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영자와 민석. 오후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아메리카노를, 영자는 카페라떼를 주문했어요.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 씨는 혼자 사세요?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민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위암이었죠.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민석의 얼굴에 진심 어린 동정이 어렸어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어요. 그 뒤로 혼자 살고 있죠. 아, 그러셨군요. 영자는 동질감을 느꼈어요. 같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민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죠. 특히 우리 나이엔 더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석은 화면을 힐끗 보고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민석은 전화를 받았어요. 네. 김 사장님. 1층 상가 누수공사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업체 있으니까 연결해 드릴게요. 비용은 크게 안 나올 겁니다. 민석은 능숙하게 통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영자에게 미안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건물 세입자분이셔서 받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 건물을 가지고 계세요? 영자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민석은 손을 저었습니다. 작은 상가 하나 있습니다. 젊었을 때 건축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거예요. 임대료로 근근히 먹고 살 정도죠. 민석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영자의 귀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으로 들렸어요. 건물주라니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온화한 미소만 띠며 질문했죠. 자식들은 계십니까? 딸이 하나 있어요. 직장 다니느라 바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들러요.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저는 아들 둘이 다 미국에 있어서 명절에나 영상통화로 얼굴 보는 게 전부입니다. 민석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영자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미국이요? 큰아들은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작은아들은 LA에서 사업을 합니다. 둘 다 바빠서 한국에 올 시간이 없죠. 영자씨, 그거 아세요? 늙어서 제일 무서운 건 가난도, 질병도 아닙니다. 민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영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바로 침묵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진짜 지옥이죠. 영자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석의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영자가 느끼던 그 지독한 외로움의 정체가. 맞아요. 밤에 잠들기 전이 제일 힘들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영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딸에게도 친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죠.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어요. 저도 압니다. 그 적막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민석은 영자의 손을 살짝 덮었어요. 영자는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따뜻함이 좋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영자씨, 실례가 안 된다면 다음에도 이렇게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영자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환하게 웃었어요. 완벽한 미소였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거울 앞에 섰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푸석한 피부.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영자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10년 동안 쓰지 않았던 립스틱과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립스틱을 집어들어 거울을 보며 입술에 색을 칠했어요. 거울 속 여자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늙었지만 그래도 여자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죠. 침대에 누워 영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어요. 민석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온화한 눈빛. 10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 영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행복한 기분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와 민석의 만남은 급속도로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던 만남은 어느새 거의 매일로 바뀌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민석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고 점심때가 되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영자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옷장 앞에 섰어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민석이 좋아할 만한 색깔은 뭘까?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볼에 연지를 살짝 칠하고 눈썹을 정돈했어요. 10년 만에 다시 여자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만난 지 한 달쯤 됐을 때 민석은 영자를 압구정동의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곳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싶었어요. 민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영자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여기 비싸지 않아요? 그냥 편한데 갈걸. 영자 씨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민석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영자는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코스 요리가 1인당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석 씨, 정말 괜찮아요? 물론이죠. 영자 씨는 그냥 편하게 드세요. 민석은 여유롭게 와인까지 주문했어요. 식사는 훌륭했습니다. 영자는 오랜만에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와봤어요. 민석과 함께라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됐어요. 민석은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내려다가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지.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깜빡했나 봐요. 민석은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열어보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자 씨. 제가 오늘 쏜다고 해놓고 혹시 영자 씨가 먼저 내주시면 제가 내일 바로 드릴게요. 아, 네.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영자는 서둘러 카드를 꺼냈어요. 계산서를 보니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와인값이 상당했죠. 영자는 속으로 놀랐지만 민석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일 바로 현금으로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이 정도야. 영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자신이 너무 속 좁은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민석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자는 차마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초라해 보일 것 같았고 무엇보다 민석과의 관계가 금전적인 것으로 얼룩지는 게 싫었어요.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민석은 영자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영자 씨,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영자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에르메스 스카프가 들어 있었어요. 오렌지색 상자에 정갈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영자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요. 받아주세요. 영자는 감동했어요. 에르메스는 100만 원이 넘는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민석이 자신을 위해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니. 고마워요. 민석 씨, 정말 소중하게 쓸게요. 민석은 영자가 스카프를 목에 두르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영자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딸 지은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은 어머니 집을 방문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벨을 눌렀죠. 누구세요? 안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약간 당황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지은이야. 문 좀 열어줘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영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목에는 스카프를 둘렀으며 얼굴에는 화장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 엄마, 외출하시려고 했어요? 아, 아니야. 그냥 집에서도 단정하게 입으려고. 영자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지은은 거실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소파 위에는 남자 잡지가 놓여 있었고 현관에는 남자 신발이 하나 있었어요. 지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이거 누구 거예요?
지은이 신발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영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그거. 문화센터 선생님이 잠깐 들렀다 가셨어. 문화센터 선생님이 왜 집까지 와요? 그리고 왜 신발을 두고 가요? 지은의 목소리에 날이 섰어요. 영자는 할 수 없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아, 사실은 엄마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뭐라고요?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야. 나이도 엄마랑 비슷하고 배려심도 깊고. 엄마, 그분 이름이 뭐예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은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어요. 이름은 최민석이라고 하고 66이야. 건축업 하다가 은퇴하셨대. 강남에 상가 건물도 있고. 강남의 건물이요? 지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응. 세입자들한테 임대료 받아서 사시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신 것 같더라. 엄마, 그분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2달 정도. 2달요? 겨우 2달 만난 사람을 집에 들이셨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영자도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들였다니. 무슨 말버릇이 그래. 그냥 잠깐 들렀다 가신 거야. 신발을 두고 가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엄마, 요즘 노인 대상 로맨스 스캠 뉴스 못 봤어요? 지은아, 엄마가 그렇게 판단력 없는 사람으로 보여? 민석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영자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지은은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엄마, 저는 걱정돼서 그래요. 강남에 건물이 있다는 증거 봤어요? 통장이라도 확인했어요? 왜 내가 그런 걸 확인해야 하니? 사귀는 사이에 그런 걸 따지면 실례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 지은아! 영자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 쳤어요. 찻잔이 덜컹거렸습니다. 엄마가 10년을 혼자 살았어. 10년. 너는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밤마다 혼자 누워서 천장만 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석 씨는 엄마한테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야. 1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그게 뭐가 나빠? 지은은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외로워하셨다는 걸 자신은 왜 몰랐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방치한 건 아닐까? 엄마, 저도 엄마 외로우신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조심해야죠. 2달 만에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만나야 돼? 1년? 2년? 지은아, 엄마가 몇 살인데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엄마, 제발요. 저 한 번만 그분 좀 만나보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지은은 한 발 물러섰어요.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에 같이 밥 먹자고 할게. 근데 지은아, 민석 씨한테 신뢰되는 행동은 하지 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지은은 일단 물러났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최민석이라는 남자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남구청 부동산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서 최민석 명의의 건물을 검색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명이인이 너무 많았어요. 최민석이라는 이름이 10여 명이나 나왔고 나이나 주소를 특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상해. 구체적인 주소도 모르고 건물 이름도 모르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지은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설득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민석 씨, 오늘 딸하고 싸웠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민석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민석 씨 때문에. 아니, 민석 씨 잘못이 아니라 딸이 민석 씨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아, 민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강남 건물이 정말 있냐고, 혹시 사기꾼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영자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민석은 걱정해주며 침착하게 대답했죠. 영자 씨, 괜찮아요. 따님분이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심했어요. 민석 씨를 사기꾼 취급하다니. 영자 씨, 민석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식들은 다 그래요. 부모가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 재산이 중요한 거죠. 그게 무슨... 생각해 보세요. 딸분이 정말 영자 씨 행복을 바란다면 왜 처음부터 의심부터 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는데 축하해 주는 게 먼저 아닐까요? 영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석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엔요. 딸분이 걱정하시는 건 영자 씨가 아니라 영자 씨 재산이에요. 혹시 저한테 재산 넘어갈까 봐 불안한 거죠. 아니에요.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영자는 딸을 변호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그럼 왜 처음 만나는 저한테 건물 등기부터 확인하려고 해요?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민석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듯한 톤이 섞여 들어갔어요. 영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석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딸한테 단단히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영자 씨, 괜찮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다만 민석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만 영자 씨가 힘들어하시는 게 안쓰러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죠? 영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민석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들이 뭘 잘못했나요?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이 만나 위로를 주고받는 건데 왜 딸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민석 씨,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죠?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다만 영자 씨가 저 때문에 딸분과 사이가 나빠질까 봐 걱정돼요. 차라리 제가 물러나는 게. 안 돼요. 영자는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민석이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석 씨 없으면 저 어떻게 살아요? 다시 혼자가 되면 전 못 견뎌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영자 씨, 울지 마세요. 제가 어디 가겠어요. 영자 씨 곁에 있을게요. 정말요? 물론이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복수예요. 따님분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영자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행복하면 되는 거였어요. 딸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일주일 후 영자와 지은 그리고 민석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강남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지은은 민석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민석은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지은을 배려하며 영자에게는 한없이 다정했죠. 따님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자 씨가 지은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민석은 개의치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내내 지은은 민석을 관찰했어요. 옷차림은 단정했고 매너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저 강남에 건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쯤인가요? 지은이 직격탄을 날렸어요. 민석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대치동 쪽에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세입자 5팀 정도 들어와 있고요. 건물 관리는 직접 하세요? 아니요, 관리 회사에 맡기고 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직접 하기엔 힘들어서요. 지은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영자는 딸에게 경고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였어요. 민석이 카드를 꺼내려다가 또다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를 어쩌지. 카드를 또 두고 왔나 봐요.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낼게요. 영자가 서둘러 카드를 꺼냈어요. 지은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영자는 이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건망증이 심해서. 내일 바로 드릴게요. 민석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그 표정이 연기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 지은은 어머니를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보니까 아저씨가 카드를 안 가져오셨던데 혹시 이런 일 자주 있어요? 지은아, 그만해. 사람이 깜빡할 수도 있지. 이상하네. 건물주라는 사람이, 그리고 강남 건물 이야기도 좀 이상해요. 구체적인 주소도 안 알려주고. 지은아! 영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왜 그렇게 의심부터 하니? 민석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엄마, 저는 엄마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내가 걱정하는 건 엄마 재산이지. 엄마 행복이 아니잖아. 영자의 말에 지은은 할 말을 잃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야? 너는 엄마가 행복하면 축하해줘야지. 왜 처음부터 의심부터 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들어가세요, 엄마. 영자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섭섭했습니다. 왜 딸은 자신의 행복을 응원해주지 않을까? 영자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지은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자 씨, 오늘 따님분 만나 뵙고 제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느꼈어요. 아니에요. 민석 씨, 딸이 좀 예민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도 이해합니다. 따님분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빼앗기는 것 같아서 불안하실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는 이해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영자 씨 곁을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영자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영자 씨와 딸분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가족이 최우선이잖아요. 아니에요. 민석 씨,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자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석 씨가 떠나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영자 씨, 민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게도 고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고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강남 건물 세입자가 계약 만료가 됐는데 나가질 않으려고 해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절차가 한두 달 걸린대요. 그동안 자금 흐름이 막혀서 사실 친구 사무실 소파에서라도 자야 할 것 같아요. 민석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영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석 씨, 그럼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네, 저희 집 방이 하나 비어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 돼요.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인데, 뭐.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석은 속으로 환호했지만 겉으로는 당황한 척했어요. 아니에요. 영자 씨, 그건 너무 폐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좋아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웠는데, 민석 씨가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따님분이 딸 걱정은 제가 할게요. 민석 씨, 제발 저희 집으로 오세요. 네. 영자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는 척하다가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폐가 안 되게 조심할게요. 고마워요. 민석 씨. 영자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민석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기쁨에. 하지만 영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거라는 걸. 민석이 영자의 집으로 이사 온 건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짐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큰 캐리어 2개와 박스 서너 개가 전부였죠. 첫 이틀은 평화로웠습니다. 민석은 다정했고 영자는 행복했어요. 10년 만에 찾아온 따뜻함이었으니까요. 합가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민석이 불쑥 자신의 휴대폰을 영자에게 내밀었어요. 여보, 이거 봐요. 내 휴대폰 패턴. 민석은 영자가 보는 앞에서 손가락으로 Z자를 그리며 잠금을 풀었습니다. 갑자기 패턴은 왜요? 우리 이제 부부나 다름없잖아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나는 여보한테 숨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문자, 통화 기록, 사진. 당신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봐요. 난 당당하니까. 민석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투명해 보였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70평생 살면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믿고 모든 걸 오픈하는 남자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민석 씨, 고마워요.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대신 나도 자기 휴대폰 좀 봐도 되죠?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비상시에 자기가 쓰러지거나 하면 내가 연락해야 하잖아요. 서로 공유하는 게 안전하죠. 아, 그렇네요. 제 건 아주 쉬워요. 그냥 기억자예요. 영자는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민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올가맬 디지털 수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요. 기억자. 알았어요. 기억할게요. 민석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영자의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석의 교묘한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영자가 화장실에 가거나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면 민석은 어김없이 영자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어디 보자. 김 여사가 보낸 문자네. 영자야, 그 남자 좀 이상하다던데 조심해. 문화센터 사람들 말이 많아. 민석의 눈매가 사납게 변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삭제. 민석은 영자를 걱정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연락을 영자가 보기도 전에 차단하고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영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곤 했죠. 자기야, 휴대폰 배터리 없길래 내가 충전해놨어요. 어머, 그래요? 고마워요, 민석 씨. 영자는 민석이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는 걸 보면서도 그것이 사랑과 관심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민석이 먼저 자신의 패턴을 알려줬으니 자신도 보여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석의 폰은 영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철저히 관리된 가짜 폰일 뿐이었습니다. 영자는 감히 민석의 폰을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그를 맹목적으로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영자의 눈과 귀는 민석의 손바닥 안에서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차단당하고 있었습니다. 합가 5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자기야, 어제 내가 부탁한 서류 어디 뒀어요? 민석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영자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류요? 무슨 서류요? 어제 저녁에 부탁했잖아요. 내 건물명도 소송 서류. 책상 위에 놔뒀으니까 서랍에 잘 넣어두라고. 영자는 멍하니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 그런 말씀 못 들었는데요. 민석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놀람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자기, 정말 기억 안 나요? 어젯밤 드라마 보다가 광고 시간에 분명히 말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못 들었어요. 이상하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갸우뚱하며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서랍을 열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서류는 없었어요. 민석이 애초에 그런 서류를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말 없네. 여기 분명히 놔뒀는데. 여보, 저 정말 못 봤어요. 괜찮아요. 자기, 화내는 거 아니에요. 민석은 영자에게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다만, 그 서류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내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건데, 실수할 수도 있죠. 나이 들면 깜빡깜빡할 수도 있고. 나이 들면 깜빡깜빡, 그 말이 영자의 가슴에 박혔어요. 자신이 정말 깜빡한 걸까? 하지만 분명히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는데 영자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나흘째 저녁이었습니다.
영자가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민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부엌을 가리켰어요. 자기, 가스불 껐어요? 네, 당연히 껐죠. 확인 좀 해봐요.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를 확인했어요.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다 꺼져 있어요. 아, 지금은 꺼져 있죠. 민석은 한숨을 쉬며 영자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화장실 다녀오면서 방금 껐으니까. 여보,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가스불 켜놓고 그냥 나가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껐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민석은 차분했습니다. 여보, 민석은 영자의 두 손을 잡았어요. 눈빛은 깊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무슨 일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보, 진정해요. 괜찮아요. 민석은 영자를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영자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요즘 머리가 자주 멍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끔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건 나이 들면 다들 그렇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래요. 민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혹시 치매라는 말 들어봤죠?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치매요? 응. 초기 증상이 자기처럼 깜빡깜빡하고 방금 한 일도 기억 못하고 그런 거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치매 아니에요. 물론이죠.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민석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병원 한번 가볼까요? 병원은 싫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다만 여보, 내가 옆에 있잖아요. 만약 정말 그런 거라도 나는 자기 곁을 안 떠날 거예요. 약속해요. 영자는 민석의 품에 안겼어요. 두려웠습니다. 치매라니. 그 무서운 병에 자신이 걸렸을까봐. 민석은 영자를 안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영자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주일이 지나고 민석은 영자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미국 아들이 보내준 뇌 영양제예요. 요즘 자기가 깜빡깜빡하니까 내가 특별히 부탁해서 받았어요. 한 알에 5만 원이나 하는 거니까 꼭 챙겨 먹어요. 민석은 노란색 알약 2개를 영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자는 그 마음이 고마워 의심 없이 약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이상하게 몸이 나른해지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해졌습니다. 영자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자 민석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약 기운이 돌아서 그래요. 뇌세포가 재생되느라 졸린 거야. 얼른 자요. 사실 그 약은 강한 수면 유도제와 신경 안정제였습니다. 약에 취해 비몽사몽한 영자에게 민석은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가습을 또 켜놨네. 현관문 열어놓고 잤어. 영자는 정말로 자신의 머리가 망가져가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단력은 흐려졌고 민석에 대한 의존도는 병적으로 높아져 갔습니다. 영자는 점점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밤마다 영자는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어요. 내가 정말 깜빡한 걸까? 내가 정말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걸까? 불안이 안개처럼 영자를 에워쌌습니다. 2주일째 민석은 영자에게 새로운 처방을 제시했습니다. 자기,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치매 초기에는 손끝을 많이 쓰는 게 좋대요. 손가락 끝 신경이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손끝 감각을 계속 자극하면 뇌세포가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손끝을 많이 쓰는 걸 해야 할 것 같아요.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일수록 좋대요. 뭘 하면 될까요? 민석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발을 내밀었어요. 자기, 미안한데 내 발톱 좀 깎아줄 수 있어요? 손톱 깎기로 아주 조심스럽게, 살 안 집히게. 초집중해서 해야 하거든요. 이게 뇌 자극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의 발톱을 깎는다는 게
하지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면 네, 해볼게요. 영자는 손톱깎이를 들고 민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톱깎이로 조심스럽게 발톱을 깎았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민석은 위에서 영자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자기.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집중하는 거 보이네요. 뇌가 활성화되는 게 느껴지죠.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발톱을 깎았습니다. 사흘 후 민석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자기, 내 발 좀 씻겨줄래요? 발이요? 응. 발가락 사이사이를 아주 꼼꼼하게 씻는 게 손끝 감각을 깨우는데 최고래요. 복잡한 손 동작이 필요하니까. 영자는 욕실로 가서 대야에 물을 받았어요. 민석이 따라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 시작해봐요. 영자는 쪼그려 앉아 민석의 발을 물에 담갔어요. 그리고 비누를 묻힌 손으로 발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도요. 더 꼼꼼하게. 영자는 손가락을 민석의 발가락 사이사이에 넣어 씻었어요.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치매를 예방해야 했으니까요. 좋아요, 자기. 집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민석은 영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개를 쓰다듬듯이. 일주일 후 민석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자기, 전신 마사지 좀 해줘요. 마사지요? 응. 다리 근육을 주무르면 뇌신경이 살아난대요. 발끝부터 허벅지까지 꼼꼼하게. 땀 날 정도로 힘주어서. 영자는 민석을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 민석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세게요? 힘줘서. 영자는 힘을 주어 민석의 종아리를 주물렀어요. 손목이 아파왔습니다. 허벅지도요. 영자는 민석의 허벅지를 주물렀어요. 민석은 눈을 감고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 좋아요. 계속해요. 영자는 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나는 아내인가, 요양보호사인가.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물렀어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민석은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해. 이 여자 완전히 길들였어. 합가 한 달째,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영자가 샤워를 하고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영자의 휴대폰. 민석은 재빨리 영자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뱀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민석은 주소록에서 딸 지은을 찾아 수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끝자리 번호사를 지우고 그 자리에 5를 채워넣고 저장을 눌렀죠. 이제 영자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도 엉뚱한 번호로만 연결될 겁니다. 민석의 손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는 곧장 수신 차단 메뉴로 들어가 지은의 진짜 번호를 입력했어요. 차단 완료. 이제 지은이 제 아무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도 영자의 휴대폰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침묵할 것입니다.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는 민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죠. 지은아, 이제 내 엄마는 내 거야.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고 영자가 나왔습니다. 개운하네요. 민석 씨, 뭐 해요? 아, 그냥 뉴스 보고 있었어요. 자기 씻고 나왔어요? 민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주머니 속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영자에게 보여줄 가짜 문자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거기 좀 앉아봐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요? 분위기가 왜 그래요? 자기, 마음 단단히 먹고 봐요. 따님이 나한테 보낸 문자예요. 내가 자기 치맥이 있는 것 같다고 걱정돼서 연락했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네요. 민석은 한숨을 쉬며 문자 메시지 창을 보여줬습니다. 문자요? 아저씨, 엄마 치맥이 있다고요. 저 직장 때문에 엄마 못 모셔요. 아시잖아요. 나중에 병세 심해져서 저한테 짐 떠넘기지 마시고 아저씨가 알아서 요양원 좀 알아봐 주세요.
비용은 될 테니까 제발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영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딸이 자신을 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짐, 떠넘기지 말라고요? 내가 지은이한테 짐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치매라고 하면 자기 인생 망가질까봐 겁부터 먹고 도망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지은이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직접 물어볼 거예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왜 안 받지? 번호가 없다고 나와요. 영자 씨, 문자 마지막에 써 있잖아요.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치매 핑계로 매달릴까봐 아예 번호까지 바꾸고 잠수 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딸이 엄마가 아프다는데 번호를 바꿔요? 너무 상처받지 마요. 지은이가 버려도 내가 있잖아요. 나는 절대 여보, 요양원 안 보내요. 그날 밤 민석은 영자가 잠든 사이 영자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까 수신 차단해놓은 딸 지은의 번호를 확인하며 바라봤죠. 완벽해. 이제 딸년이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겠지. 일주일 후 지은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영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문 열어주세요. 지은이 문을 두드렸어요. 지은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던 그날, 영자는 안방 침대에 누워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곁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죠. 여보, 저러다 지은이가 사람 부르면 어떡해요? 내가 잘 타일러 볼게요. 민석은 거실로 나가 영자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영자의 패턴을 알고 있었죠. 그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너 오늘 하는 꼴 보니까 정이 싹 달아난다. 너는 나를 엄마가 아니라 움직이는 금고로만 보는구나. 민석 씨는 나를 여자로 봐주는데 내 딸이라는 년은 내 돈 뺏길까봐 눈이 뒤집혀서 찾아와? 이제 내 인생 찾을 거니까 다신 오지 마라. 한 번만 더 문 두드리면 그땐 경찰에 신고하고 유산 한 푼 없이 사회에 환원할 줄 알아. 번호 바꿀 거니까 연락하지 마. 밖에서 엄마, 소리치던 지은의 통곡이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잠시 후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내려 했지만 민석은 이미 지은의 번호를 차단하고 대화창을 삭제한 뒤였습니다. 문 밖에 정적은 영자에게 딸의 배신으로, 지은에게는 엄마의 관계로 각인되었습니다. 영자는 이제 완전히 고립됐어요. 민석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합가 한 달 반쯤 됐을 때 민석이 영자에게 말했어요. 자기, 미안한데 카드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카드요? 응. 내 계좌가 잠시 압류됐어요. 건물 소송 때문에. 한 달만 자기 카드 쓰게 해줘요. 영자는 카드를 건넸어요. 민석을 믿었고 거절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자의 카드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골프장 28만 원, 주점 45만 원, 유흥업소 68만 원, 일주일 만에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영자는 불안했지만 민석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치매 때문에 민석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달 후 7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영자의 노후 자금이 서서히 바닥나고 있었어요. 합가 2달째 되던 금요일 밤 민석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민석이 지갑을 뒤적거리더니 영자를 싸늘하게 쳐다봤습니다. 여보, 내 지갑에 있던 10만 원 어디 갔어? 네. 무슨 돈이요? 전 손댄 적 없어요. 아니, 내가 아까 분명히 현금 뽑아놨는데 없잖아. 집에 당신이랑 나 말고 누가 있어? 민석은 한숨을 푹 쉬며 영자를 불쌍한 듯 쳐다봤어요. 또 기억 안 나. 요즘 자꾸 왜 이래? 저번에도 그러더니. 아니에요. 민석 씨, 정말 전 안 가져갔어요. 가. 알았어. 일단 입고 있는 주머니 좀 뒤져봐. 혹시 모르잖아. 무의식 중에 넣었을지. 영자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잠옷 주머니를 뒤집어 보였습니다. 민석은 혀를 차며
영자의 가방까지 거실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립스틱과 동전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다녔습니다. 없네. 휴, 내가 잃어버렸나 보다. 미안해요. 자기가 요즘 깜빡깜빡하니까 나도 예민해져서. 영자는 바닥에 흩어지는 물건들을 주섬주섬 담았습니다. 도둑 취급을 당했다는 모멸감보다 자신이 정말 무의식 중에 돈을 가져갔을까봐 두려워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쯤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컥컥거리는 기침 소리, 그리고 무언가 토하는 소리였어요. 영자는 서둘러 안방 문을 열었어요. 민석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에서 피를 토하고 있었어요. 민석 씨! 영자는 다급하게 민석에게 달려갔어요. 민석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석 씨! 정신 차려요! 민석 씨! 영자가 민석을 흔들었지만 민석은 희미하게 신음만 했어요. 영자는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10분. 영자에게는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민석은 계속 피를 토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술을 많이 마셨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민석을 들것에 올려 구급차로 옮겼어요. 영자도 황급히 옷을 걸치고 구급차에 탔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구급차가 달렸어요. 영자는 민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제발 괜찮아야 해. 영자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민석에게 화가 났지만 그래도 죽으면 안 됐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료진들이 민석을 침대에 눕히고 갖가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응급실 밖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저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의사는 영자를 상담실로 데려갔어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일단 토열의 원인은 간경화로 인한 식도정맥류 파열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니 당뇨합병증도 상당히 진행됐고요.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영자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분이 오랫동안 당뇨와 간 질환을 앓아온 것 같은데 치료를 전혀 받지 않으셨나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걸어다니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영자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당뇨요? 간경화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환자분이 말씀 안 하셨나요? 이 정도면 본인도 증상을 느꼈을 텐데. 영자는 민석이 집에 들고 온 약봉지들을 떠올렸어요. 민석은 그게 영양제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게 당뇨약이었던 걸까요? 지금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상태에 따라서는 더 오래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자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진료실을 나갔고 간호사가 영자에게 밖에서 대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당뇨? 간경화? 왜 말을 안 했지? 영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민석은 자신의 병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영자는 넋이 나간 채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원무과 창구로 향했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입원 수속을 해야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환자분 보험증이나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영자는 민석의 가방을 뒤졌어요.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찾았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신분증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어요. 그리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님, 입원 수속을 하려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요. 문제요?
무슨 문제요? 환자분이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셔서 지금 급여 제한 상태로 뜨거든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으셔서 병원비를 전액 본인 부담하셔야 해요. 네. 건보료를 안 냈다고요? 강남 건물주가 그깟 몇만 원을. 일단 알겠어요. 결제부터 할게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의 지갑에서 블랙카드처럼 생긴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생긴 건 무제한 카드처럼 생겼지만 연체된 카드였죠. 고객님, 이 카드 거래 정지 먹은 카드라고 뜨는데요? 혹시 다른 카드 없으세요? 거래. 정지요? 네, 보통 연체가 오래되면 정지되거든요. 지갑에 현금은 없으세요? 당장 이번 보증금이라도 내셔야 입실이 가능한데. 영자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일단 제 카드로 할게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건넸어요. 원무과 직원은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을 건네주고 돌아갔습니다. 영자는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석의 가방 틈새로 진동이 울렸어요. 영자는 홀린 듯 가방 속에서 그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졌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영자가 알고 있던 Z자 패턴을 그려보았어요. 하지만 패턴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알려줬던 가짜폰이 아닌 진짜 폰이었으니까요.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을 것 같았어요. 영자는 병실로 들어가 떨리는 눈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마취제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주위를 살폈어요. 간호사들은 다른 환자를 보느라 분주했습니다. 영자는 경련하듯 떨리는 손을 뻗어 침대 밖으로 축 늘어진 민석의 오른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무력해진 그의 손가락은 기괴할 정도로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영자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려 홀로 빛나는 휴대폰 센서 위에 꾹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었죠. 카카오톡 대화방을 누르자 영자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야, 그 할망구 카드 한도 얼마나 남았어? 이번 달에 작업 끝내야지. 거의 다 털었어. 멍청해서 의심도 안 해. 치매라고 겁주니까 벌벌 떨면서 내 발 씻겨주더라. 사진 봐라. 완전 호구야. 그것은 영자가 무릎을 꿇고 민석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석이 몰래 위에서 찍은 것이었죠. 영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조금 더 올려봤어요. 딸려는 차단 박았고 이제 집 명의만 돌리면 돼. 요양원 보낸다고 협박하면 바로 도장 찍을걸. 이번엔 실수하지 마. 저번처럼 들키지 말고. 돈 들어오면 반반 나누는 거 잊지 말고. 모든 게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도, 가스불도, 치매도, 사업 손실도 모두 두 사람이 짜고 친 고스톱이었어요. 심지어 영자가 민석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발을 씻겨주던 그 순간에도 민석은 영자를 비웃으며 사진을 찍어 공범에게 보냈던 겁니다. 영자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어요. 배신감이라기엔 너무나 거대한 참담함이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노란한 거였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 인간, 지 몸속 가는 술독에 빠져 썩어 들어가면서도 나한테는 뇌 영양제라 속이고 수면제를 먹여온 거야. 멀쩡한 사람을 약에 취하게 만들어서 치매 환자로 둔갑시킨 거였어. 영자는 민석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주민등록증이 3개나 나왔죠. 이름은 같았지만 주소지가 달랐고 지갑 구석에는 대전지법에서 온 채무 이행 독촉장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락처 목록에서 미국 큰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국제전화 표시도 뜨지 않는 일반 번호였죠. 여보세요, 저 최민석 씨 보호자 되는 사람인데요. 민석 씨가 지금 위독해서 병원인데. 영자의 다급한 말에 수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이 아닌 깊은 짜증이 섞인 한숨이었어요. 아주머니, 남자가 대뜸 물었습니다. 혹시 병원비 결제하셨어요? 네. 네. 급해서 일단 제 카드로 하긴 했는데, 그런데 아드님, 실례지만 지금 미국에 계신 거 아니었나요? 뉴욕인가 어디서 변호사 하신다고. 아이고, 또 한 분 당하셨네. 남자는 비로소 체념한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속고 계신 거예요. 그 양반 아들 맞긴 한데 미국은커녕 대전에서 대리운전 뛰고 있습니다. 우리 집 그 양반 빚잔치 하느라 풍비박산 난 지 10년 넘었어요. 아직도 건물주 행세하면서 노인네들 등쳐먹고 다니나 보네. 지겹지도 않나, 진짜. 네. 하지만 건물이 그 양반 신용불량자예요. 그거 다 아줌마 빚 되는 거니까 당장 도망치세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우린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전화가 끊어졌어요. 영자는 휴대폰을 든 채 스르르 벽을 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차가운 줄도 몰랐어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어요. 딸을 의심했던 자신, 사기꾼의 발을 씻겨주며 행복해했던 자신, 외로움 때문에 눈이 멀어 제 발로 지옥에 걸어들어온 멍청한 자신, 수치심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영자를 집어삼켰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복도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초라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김영자였습니다. 영자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이나 노려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훔쳐냈습니다. 쓱! 눈물을 닦을 때마다 영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수치심이 걷히고 그 자리에 서리빨 같은 도끼가 들어찼습니다. 울지 마. 김영자, 울 자격도 없어. 영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어요. 그때 영자의 머릿속에 지은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딸 지은이, 그 착한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든 놈. 내가 외롭다고, 사람 온기 그립다고 미쳐서 내 새끼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영자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감히 내 자식을 건드려? 영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용서 못해. 내가 내 손으로 너 지옥 끝까지 밀어 넣어 줄게. 더 이상 당하고만 있던 착해 빠진 호구는 방금 이 복도에서 죽었습니다. 영자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그리고 민석이 있는 병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민석이 깨어났습니다. 영자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민석은 링거를 꽂은 채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영자를 보자마자 민석의 얼굴에 다시 그 역겨운 순정파 가면이 씌워졌죠. 여보. 민석은 갈라진 목소리로 애처롭게 영자를 불렀어요. 손을 허공으로 뻗으며 가련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나 죽는 줄 알았어. 너무 무서웠어. 여보, 얼굴 보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네. 영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대 발치에 서서 싸늘한 눈으로 민석의 연기를 지켜볼 뿐이었죠. 민석은 영자의 반응이 없자 짐짓 더 아픈 척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목말라. 자기야, 나 물 좀 주라. 손에 힘이 하나도 없네. 하지만 영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죠. 단 10초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1분보다 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팽팽하게 늘어났습니다. 민석의 비굴한 눈동자가 그 짧은 찰나 수백 번 흔들렸고 영자의 시선은 그 침묵 속에서 민석의 가면을 조각조각 발라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갈증을 호소하는 그의 말 한마디에 당장 달려와 물을 떠먹였을 여자였지만 지금 그녀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시체처럼 차갑게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영자의 모습에 민석은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그 생기 없는 눈빛이 소름 끼치도록 섬뜩했습니다. 민석은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연기가 안 먹히자 가면을 벗기 시작했죠. 여보, 왜 그래? 사람 말을 못 들어? 아, 물 좀 달라고! 환자가 누워있는데 멀뚱히 서서 뭐 하는 거야? 결국 민석이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6인실이야? 냄새나고 시끄럽게 왜 이런데 눕혀놨어? 내 지갑 어딨어? 당장 1인실로 옮겨! 영자는 그제야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비소였죠. 그래, 이게 너지. 이게 진짜 최민석이지. 민석 씨, 영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1인실 알아보고 올게요. 그래야지. 빨리 다녀와. 여기 정말 못 있겠어. 민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영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어요. 머리는 부스스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한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이게 나야? 영자는 거울 속 자신을 응시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졌어요.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영자의 눈동자가 어둡게 가라앉았어요. 1층 로비로 내려가며 영자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더 이상 바보처럼 굴지 않기로. 새벽 5시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켰어요. 민석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신문, 테이블 위에 담배갑, 현관에 구두. 영자는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옷장을 열자 공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민석의 옷들이 보였어요. 영자는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채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차분하게 움직이며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커다란 박스를 끌어내어 민석의 옷가지를 거칠게 구겨 넣었죠. 서랍 속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속옷과 양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모두 박스 안으로 쓸어 담았어요. 거실 구석에는 민석이 그토록 아끼던 골프채가 세워져 있었죠. 영자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집어들어 박스 안으로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깼지만 영자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요. 화장대 위 민석이 늘 자랑스럽게 차던 롤렉스 시계가 보였어요. 시계를 집어들어 가만히 살피던 영자의 눈에 뒷면에 희미한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짝퉁이었던 거죠. 영자는 헛웃음도 나오지 않는지 무심하게 시계를 박스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다음은 100만 원짜리라며 생색을 냈던 에르메스 스카프였습니다. 펼쳐본 스카프는 가까이서 보니 바느질이 조잡했고 색감조차 조잡하게 겉돌고 있었죠. 이 역시 가짜였어요. 영자는 스카프를 구겨 박스 틈새로 밀어 넣었습니다. 화장실의 칫솔과 면도기, 샴푸를 챙기고 침대 및 신발까지 모두 꺼내고 나서야 정리가 끝났죠. 단 1시간 만에 4개의 박스에 담긴 민석의 삶이 현관 앞에 초라하게 쌓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퀵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퀵서비스입니다. 짐 좀 보내려고 하는데요. 대전까지요. 네, 주소 말씀해 주세요. 영자는 민석의 휴대폰 통화 목록에서 찾은 주소를 불러줬어요. 민석 아들의 집 주소였습니다. 요금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착불로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받는 사람이 내는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영자는 박스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30분 후 퀵서비스 기사가 도착했어요.
박스 4개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영자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어요. 민석의 흔적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영자는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어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밤새 자신의 휴대폰에 옮겨 담았던 증거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민석이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을 열어 촬영했던 그 추악한 대화들, 영자를 호구라 부르며 비웃던 사진과 재산을 가로채려던 모의 내역이 영자의 휴대폰 안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죠. 날이 밝자마자 영자는 근처 사진 인화점에 들러 그 증거들을 종이로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뭉텅이를 들고 경찰서에 갔죠. 형사 앞에 앉은 영자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사기 민명의 도용으로 고소하러 왔습니다. 형사는 영자가 내민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직접 다 찍으신 건가요?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셨네요. 보통은 당황해서 휴대폰을 뺏어오려다 싸움만 나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특히 본인이 사기를 공모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네요. 고소장에 지장을 찍는 영자의 손끝은 단단했습니다.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오늘 중으로 바로 가해자한테 출석 요구 통보 갈 겁니다. 걱정 마시고 돌아가 계세요. 경찰서를 나서는 영자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고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원무과입니다. 저 어젯밤에 응급실로 온 최민석 환자 보호자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어젯밤 응급실 비용까지만 제가 결제할게요. 그 이후 비용은 제가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럼 보호자 등록을 취소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지금 당장 취소해 주세요. 환자분이 입원 중이신데 보호자 없이는. 환자분 아들이 대전에 있어요. 연락처 드릴 테니까 거기로 연락하세요. 영자는 민석 아들의 전화번호를 불러줬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보호자 등록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영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관 도어락 차례였어요. 영자는 천천히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망설임 없는 손길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죠.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무미건조한 전자음이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는 불이 꺼진 도어락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제 민석은 2번 다시 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짝퉁 물건들이 박스에 담겨 쫓겨난 것처럼 그의 자리 또한 이곳에 더는 없었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석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낼 시간이었어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간결하게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민석 씨, 짐은 아드님 집으로 보냈습니다. 병원비는 어젯밤 응급실까지만 제가 냈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내 걱정은 마요. 당신이라는 쓰레기를 치우니 내 치매가 씻은 듯이 낫네요. 그동안 제 카드로 쓴 돈은 외로움 값으로 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지른 죄값은 별개입니다. 방금 강남경찰서에 가서 당신 휴대폰에 있던 증거 다 넘기고 고소장 접수하고 오는 길입니다. 집 비밀번호도 바꿨으니 헛걸음하지 마시고 이제 감옥 갈 준비나 하세요. 영자는 문자를 읽어보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영자는 민석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연락처에서도 삭제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같은 시각 병원 6인실. 민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자가 나간 지 벌써 2시간이 넘었습니다. 1인실 알아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민석은 짜증이 났어요. 배도 고팠습니다. 영자가 오면 밥도 사오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최민석 환자분 되시죠? 네. 왜요? 보호자분이 댁으로 가셨는데요. 퇴원 수속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민석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보호자분이 원무과에 연락하셔서 보호자 등록을 취소하셨어요. 그래서 입원 치료를 계속하시려면 환자분이 직접 수속을 하셔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석은 소리를 질렀어요. 옆 침대 환자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환자분들이. 조용히는 무슨? 당장 그 여자 어디 갔는지 알아봐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갔어요. 민석은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어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차단된 전화번호입니다. 자동 응답 메시지가 흘러나왔어요.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차단된. 또 같은 메시지였어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문자를 확인했어요. 영자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석 씨, 짐은 아드님 집으로 보냈습니다. 민석은 문자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경찰에 신고했다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석은 황급히 영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영자는 받지 않았죠. 민석은 침대에서 내려와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서성거리며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죠. 원무과에 내려갔어요. 직원이 민석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입원비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얼마요? 어젯밤 응급실 비용 빼고 오늘 입원비랑 검사비 합쳐서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그걸 어떻게 내요? 보호자가 내야죠. 보호자분이 등록을 취소하셔서 환자분이 직접 내셔야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보호자 마음대로 취소가 돼요? 보호자분 권리이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민석은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어요. 카드는요? 카드는 다 정지됐어요. 원무과 직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퇴원 절차 밟으셔야겠네요. 계속 입원하시면 비용이 계속 나가니까요. 퇴원. 의사가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비용을 못 내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민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다. 아빠, 병원에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아버지가 무슨 낯짝으로 연락을 하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얘야, 제발.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석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럴 수가. 민석은 고개를 감싸쥐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영자도 돈도 집도 모두 사라졌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퇴원 수속하실 거죠? 환자분.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민석은 그날 오후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어요. 민석은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영자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영자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차단된 번호였으니까요. 민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비참했습니다. 그때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인 줄 알고 화들짝 놀라 화면을 봤지만 발신자는 김 실장 바로 영자의 카드를 털어먹던 공범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났어. 하지만 수화기 넘어 김 실장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형님 소식 들었어요. 그 할망구가 카드 정지시키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하러 간다던데. 뭐, 고소? 형님 혼자 독박 쓰쇼. 나까지 엮이지 않게 번호 바꿉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민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띠링하고 문자 한 통이 더 도착했습니다. 강남경찰서 경제팀입니다. 최민석 씨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주세요. 아, 민석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보도블록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영자의 외로움을 먹잇감 삼았던 사기꾼의 말로는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고립된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영자는 부엌에 홀로 섰습니다. 보글보글 냄비 속 물 끓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라면을 넣고 스프를 풀자 매콤한 향이 올라왔어요. 정성껏 파를 썰어 넣고 계란 하나를 톡 까 넣었죠. 다 익은 냄비를 들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식탁 앞 오직 영자만을 위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젓가락 가득 면발을 집어 올렸어요. 뜨거운 면발은 입안에서 부드럽게 감겼고 뒤이어 마신 국물 한 모금은 얼큰하고 짭조름하게 혀끝을 깨웠습니다. 영자는 아주 천천히 그 맛을 음미하며 라면을 먹었어요. 짜다며 타박하는 이도 싱겁다며 투덜대는 이도 없었습니다. 반찬이 이게 뭐냐며 눈치를 주는 사람도 없었죠. 부엌은 그저 고요했어요.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모두 비워낸 영자가 빈 냄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보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영자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영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차단 목록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딸 지은의 차단을 해제했죠. 그리고 한 글자 진심을 담아 문자를 썼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 와. 전송 버튼을 누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고 영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딸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지 아니까요. 영자는 그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평온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던 영자를 깨운 것은 정적을 깨는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는 딸 지은이 서 있었어요. 굳게 담은 입술과 잔뜩 경직된 표정. 영자는 깊은 숨을 한번 내뱉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은은 영자를 보자마자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원망과 걱정, 그리고 말로 다 못할 두려움이 뒤섞인 눈동자였습니다. 들어오너라. 영자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담담했습니다. 지은이 머뭇거리며 들어선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억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남자의 구두도, 소파 위 지저분한 잡지도, 욕실의 칫솔 하나까지. 그 남자의 흔적은 먼지 한 톨 남지 않고 지워져 있었죠. 지은은 식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엄마가 보낸 거 맞아? 화면 속에는 민석이 영자 몰래 보냈던 악독한 문자열이 선명했습니다. 유산 한 푼 줄 수 없다는, 눈이 뒤집혔다는 그 모진 말들. 영자의 미간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영자는 말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차단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짓이야. 내 폰으로 너를 차단하고 몰래 보낸 거야. 지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난 엄마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았어. 나한테 짐 되기 싫어서 일부러 모질게 구는 줄 알고 화도 못 내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영자는 딸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민석의 가식적인 체온과는 다른 투박하지만 뜨거운 진짜 피가 통하는 온기였어요. 엄마가 외로워서 잠시 눈이 멀었었나 봐. 늙으면 지혜로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아이처럼 칭찬에 목마르고 사람 온기에 굶주리더라. 그래서 내 바른 말이 듣기 싫었어. 미안하다.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외로운 줄도 모르고 바쁘다는 핑계로 방치했어. 지은은 영자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영자는 그런 딸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내렸어요. 지은아,
그 사람 쫓아냈다. 짐 싸서 보내고 비밀번호도 바꿨어.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고개를 든 지은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했던 엄마의 눈빛이 어느새 바위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무섭지는 않았고? 영자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섭긴. 산전수전 다 겪은 내가 그깟 놈 하나 못 당해낼까봐. 인생 공부 비싸게 했다 치련다.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지은아, 밥은 먹고 왔니? 지은이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입맛이 없어서 그냥 왔어. 그제야 영자가 안심한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다. 엄마도 마침 배가 고프려던 참이었는데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힘들 텐데 그냥 시켜 먹을까? 아니야. 엄마가 직접 끓인 게 먹고 싶어서 그래. 그 사람이 있을 땐 맨날 그놈 입맛에 맞춘 된장찌개만 끓였거든. 사실 난 칼칼한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었단다. 영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김치를 써는 탁, 탁, 탁 소리가 경쾌한 리듬이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식탁에 앉아 엄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깨는 조금 작아졌을지언정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냄새가 거실을 채웠어요. 비로소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대단한 대화는 없었어요. 찌개가 좀 짜네. 아니야. 딱 좋아. 그저 소소한 말들이 탁구공처럼 오갈 뿐이었죠. 하지만 영자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편이 돌아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이상 가짜 온기에 속아 소중한 일을 밀어내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딸의 손에 영자는 반찬통 2개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주 올게요. 엄마. 아니, 무리하지 마라. 너도 내 생활이 있는데 영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엄마가 끓인 김치찌개 생각날 때 나와. 엄마 이제 혼자서도 아주 잘 논단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된 거실이었죠.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거실의 적막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적막 속에 언제든 다시 채울 수 있는 딸과의 신뢰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공기처럼 떠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영자는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비로소 달콤한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외로움은 마약이 아니었어요. 외로움은 그냥 외로움일 뿐이었죠. 혼자라는 사실이 때론 쓸쓸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자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지옥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